안녕하세요. 이도훈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초대 작가분 이은정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정대구 교수님이 잠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들어오시면 잠깐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 지금 뭐 다른 거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수필로 등단해서 활동하다가 1년 뒤에 소설로 등단해서 전업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카 에세이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저는 글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힌트, 팁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디카 에세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디카 에세이는 사진과 에세이가 결합된 형태의 에세이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우리가 일상에서 SNS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는 형식의 에세이입니다. 요즘 누구나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우리가 찍는 소소한 일상들의 모든 사진들이 디카 에세이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에세이는 아시다시피 산문입니다. 근데 디카 에세이는 시와 산문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약간 이미지적인 면이 좀 강하고요. 일반 에세이보다 분량은 적지만 사진이 그 적은 분량의 서사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짧아도 만만하게 볼 건 아니고요. 사진과 글이 잘 어우러지도록 쓰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그걸 연재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지만 사진과 에세이가 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정통 에세이를 쓰는 것에 비해서는 사진이 도와주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짧아도 사진이 없는 에세이보다는 강렬하고 강한 느낌의 에세이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디카 에세이는 사진의 역할이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디카 에세이를 쓰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먼저 서너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돼요. 그게 소재니까요.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하고 글을 먼저 쓴 뒤에 글에 맞는 사진을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런 사진을 얻기도 힘들고 그게 제가 해보니까 약간 가짜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얻고 글을 뒤에 쓰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겨두는 작업이 그 중에 하나는 걸리거든요. 우리가 셀카 찍을 때 100개쯤 찍어갖고 하나 정도 걸리듯이 사진을 찍는 습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찍고 못 찍고를 떠나서 그게 다 소재가 되니까, 내 재산이 되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두시고, 그 사진을 찍을 때 그 순간에 나의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잊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나면 그걸 저장할 때 사진의 제목을 붙여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밖에서 산책을 하거나 외출을 했을 때 어떤 장면들을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 집에 와서 쓰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순간의 감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전시회 하듯이 나만의 사진첩에 그 찍자마자 제목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글 쓸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작은 메모들이 디카 에세이를 쓸 때는 큰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거 사진에 제목을 붙여서 저장하기 그런 것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그렇게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요즘에 SNS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도 있고, 페북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사실 이 방식으로는 블로그가 제일 적정하긴 한데, 간단하게 올리기는 조금 힘드니까, 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금방 올릴 수 있는 그런 SNS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NS를 시작해서 작가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습관들이 쌓이면 자신만의 어떤 경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 속의 장면들과 내가 먼저 친해져야 해요. 그러려면 그 사진을 많이 쳐다봐야겠죠? 쳐다보고 그때의 감정을 자꾸 되짚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내가 작품으로 하나 써도 괜찮겠는데 하는 게 또 하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또 우리가 다듬고 이러면서 정말 디카 에세이답게 어디에 뭐 출품을 할 수도 있고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만족스러운 그런 에세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내가 찍은 사진 속의 장면들과 친해지는 훈련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진과 어울리는 글을 쓰는 건데요. 방금 얘기했던 내가 찍은 사진과 친밀해지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미 사진과 내가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글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아니면 내가 쓸 소재와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글 쓰기 전에.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나면 글을 쓰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사실 백지에 대고 글을 쓰는 일이 많은데 참 막막해요. 하얀 백지에 그냥 뭘 써나가는 일은. 근데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이 있고 글을 쓰게 되면 걔가 사진 자체가 자꾸 뭔가를 끄집어내게 도와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진을 찍고 뭔가를 먼저 받고 그거를 찍는 그 과정에서 이미 그 정서들이 나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냥 그걸 정리해서 글로 쓰면 되는데 사진을 보면서 글을 쓰면 사진이 그걸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에세이를 쓰는 것보다는 사진 에세이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에세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오히려 사진 에세이를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에세이도 좋고 그림을 그리실 줄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그거에 대한 글을 써도 좋고 어쨌든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맞는 에세이를 쓰는 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통해서 에세이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디카 에세이의 장점이요. 글을 유려하게 잘 쓰지 않아도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이 그 상호 보완을 해주거든요. 사실은 글은 읽어야 되지만 사진은 순간적으로 딱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디카 에세이를 읽게 되면 사진을 먼저 봐요. 시각적인 거니까. 그래서 사진에서 이미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의 이미지들이 몇 프로는 전달이 됐어요. 그거를 풀어나가는 거는 그 뒤에 이미지가 먼저 되고 서사가 뒤에 오기
때문에 오히려 글 쓰는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너무 구구절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일반 에세이를 쓸 때는 보통 15매에서 원고지 15매에서 20매, 그러니까 A4 2장 정도를 쓰는데요. 디카 에세이는 한 장이 넘어가 버리면은 뭐랄까 읽을 때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먼저 얻었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빨리 알고 싶거든요. 이 사진과 함께 무슨 얘기를 쓰려고 했지? 이걸 빨리 알고 싶어요. 그래서 디카 에세이를 쓸 때는 글이 좀 구구절절하지 않게 오히려 굳이 구분하자면 산문보다는 산문으로 쓴 시 같은 그런 이미지의 글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도 디카 에세이 속에서는 사진도 서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진도 글의 일부분이 되도록 너무 굵고절절하게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제가 에세이를 계속 발표하고 또 디카 에세이를 쓰고 하면서 정말 강하게 느낀 건데 무슨 에세이든 그렇지만 솔직해야 한다는 거. 어쨌든 에세이니까요. 사진은 진짜잖아요. 진짜인 사진을 앞에 붙여놓고 글을 가짜로 만들어내면 이게 서로 상충하잖아요. 에세이의 가장 위험한 게 가짜 같은 글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고 내가 그 순간에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 조금 부끄럽고 나를 드러내기가 조금 창피하고 그런 정서라도 그런 글이라도 조금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쓰는 게 깊이도 있고 감동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솔직하게 쓴 글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진짜인 사진과 솔직한 글이 맞물리면은 감동이 배가 되잖아요. 디카 에세이의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솔직해져 버리면 사진마저 그 감동을 배가 되게 만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진인데도 내가 글을 조금 더 솔직하게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쓰면 사진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순간의 찰나의 사진인데도 뭔가 어떤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쓰는 우리는 솔직하게 되도록이면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글을 쓰는 거는 용기를 계속 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특히 에세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용기를 내셔서 내가 찍은 사진에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에 조금 충실하시다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길지 않게 구구절절하지 않게 포인트를 잡아서 문장은 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디카 에세이 성공적으로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해서 알려드린 이야기들을 다 해드렸고요. 짧았지만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 많이 쓰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정 작가가 디카 에세이에 관한 짧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아무래도 이은정 작가가 이제 저희 심화에 계속 연재를 하면서 디카 에세이 같은 그런 에세이를 계속 싣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디카시도 하고 있고 디카로 쓰는 에세이도 이제 한 번씩 써봐야 되는데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잘 새겨서 작품을 쓰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세이, 디카 에세이에 대한 거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 뭐 이은정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에세이란 것 자체가 솔직한 이야기다. 솔직한 이야기를 썼을 때 읽는 사람도 감동을 받고 같이 실린 그 사진도 더 실감나게 더 정겹게 다가온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에세이의 생명은 솔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 과제는 디카 에세이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화에 보시면 제가 디카 에세이 그 견본으로 하나 이렇게 작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제 개인 블로그에 있는 글을 올려놨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주제는 뭐 자유 주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디카 에세이를 한번 써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글 쓰고 하는 거는 이제 하시면 되는데 아까 이은정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짧지 않은 글, 그 다음에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일단 확보를 해놓고 또 사진하고 교감을 또 해야 되고 사진을 보면서 글을 쓰시면 되는데요. 글을 쓰시고 원고를 작성하고 메일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접수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화 응모하면서도 심화 응모자한테 이렇게 접수하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좀 그렇게 해서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뭐 또 잘못 접수했나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가 원고를 보낼 때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접수를 받을 테니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원고를 접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접수를 하면 만약에 홍길동인 사람이 접수를 한다라고 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알죠. 내 이름이 홍길동이니까 굳이 내가 작성한 문서에다가 내 이름을 안 넣어도 돼요. 어차피 내 컴퓨터고 다 내 거니까. 근데 이 원고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잡지사에 보낸다고 했을 때는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걸 잘 몰라요. 한참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접수하실 때는 항상 여기저기에 내 이름과 내가 이 원고를 왜 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잠깐만요. 우리 정대구 교수님 오셨는데 인사.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잠시만. 누구요? 저기요? 잠시만요. 성지요? 네. 아유 40대로 보이네요. 나만 저기 같지 않아요? 무덤 속에서 나온 사람 같지 않아? 조금 그래요. 무덤 속에서 나온 사람 같죠? 조금 그래. 아, 그런 말을 사진으로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으네. 근데 나는 뭐 얘기해야 그 70년대 20세기 문법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럼 축하드려요 우리 총리님. 네. 혹시 저기 북한 다 잤어갖고 어제 아이, 선생님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 상황이야. 교수님 인사만 하세요. 좀 늦었어요. 예. 네. 음식 먹고 막 무게 설거지 하러 나가는데 나와 설거지하고 양치질하고 저기 들어오는데 한참 해먹고 들어왔네. 예.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 예. 선생님, 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인사 다 하셨어요, 이제. 이제 끝. 네? 이제 끝. 지금? 예. 속 얘기 좀 해요. 얘기하면. 예,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예. 자,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원고를 접수를 할 때는, 여러분의 이름을 가급적이면 그 제목이나 글 안에 자꾸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심화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원고를 접수를 하면 거의 뭐 2, 300편을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원고는 제목만 있고 본문 안에 본인 이름도 없고 파일명에도 이름도 없고 또 이메일로 찾으면 또 없고 하다 보면 그 사람 또 찾다가 못 찾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디카 에세이를 우리가 만드는데요. 디카 에세이를 만들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폴더에서 사진을 갖고 올 거예요. 물론 이 메뉴에서 지금 한글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한글을 많이 쓰시니까 한글에서 입력해서 그림에서 그림으로 해갖고 사진을 갖고 와도 되고요. 그게 불편하면 그냥 사진이 있는 폴더에서 내가 갖고 오고 싶은 사진을 누른 다음에 그냥 드래그 해갖고 한글로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사진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사진이 들어왔는데, 이게 좀 귀여웠네요. 자, 사진이 들어왔는데요. 사진도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개체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개체 속성. 개체 속성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걸 눌러가지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폴더에서 드래그 해갖고 사진을 갖고 오게 되면 이 자동적으로 글자처럼 취급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메뉴에서 블록이 뭐 입력해서 그림에서 그림으로 불러오게 되면 그냥 돼 있거든요. 그냥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글하고 사진하고 같이 안 움직이고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이 사진이 요쯤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받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편집을 하다 보면 글하고 사진이 막 뒤엉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고가 뒤엉키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얘도 글자처럼 어떤 위치가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제목, 뭐 떡볶이, 그다음 이제 글 쓴 사람 이름을 써주셔야겠죠. 하고 글은 뭐 사진 앞에 써도 되고 사진 밑에 써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여러 개를 썼어요. 또 사진을 또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사진을 또 드래그해서 또 긋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게 줄여주시면 되고요. 또 글을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글이. 자, 그럼 글을 다 썼으니까 저장을 해야겠죠? 자, 저장을 하면 우리가 파일 이름에다가 이름을 주게 되는데 이 이름에도 내 이름을 또 써줘야 돼요. 그냥 제목이 떡볶이고 당연히 내가 홍길동이니까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제목은 떡볶이가 왔는데 누군지 보려면 또 열어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그러거든요. 저한테 메일이 오는 게 하루에 한 2, 30통이 와요. 광고 메일 빼고. 물론 송산 빚가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고 제가 또 수원에서 또 뭐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하면 뭐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막 이러면 그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한가닥 제가 빠뜨리고 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꼭 주셔야 돼요.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 한글은 가장 첫 줄에 있는 게 딸려 들어옵니다. 딸려 들어오는데 떡볶이로 한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뭐 홍길동. 근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성산도서관. 그리고 성산도서관에서 하는 디카 에세이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고 청탁을 받았다. 청탁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원고를 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치마 가오에 청탁받았어요. 가오로. 글 쓰는 사람이 황길동. 코노가 뭐 신작수. 이렇게 해갖고 파일명에도 이름을 다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신작지에 작품을 낸 거구나. 제목을 또 더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홍길동 해놓고 떡볶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막 등단한 시인이나 이런 원고 청탁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막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빠진 게 있으니까 또 연락이 오고 또 못 찾아갖고 또 다시 보내주세요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다 해주시면 되고, 혹시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이제 청탁을 받게 되시잖아요. 뭐 등단하고 활동하면서 청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양력이란 것 있잖아요. 양력이란 것도 원고 끝에다가 양력 해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이제 많이 찍어 놓으시고요. 그 사진에 대한 찍었을 때 그 느낌 잊지 않도록 뭐 제목을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사진이 확보되고 나면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생각을 해서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이은정 선생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예. 이미 사진에서 많은 걸 얘기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더 막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하던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짤막하게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더 나가지고 그 사진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디카 에세이 그 작품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디카 에세이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카 에세이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요. 예, 열심히 사진 찍고 글을 쓰셔서 디카 에세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디카 에세이는 심화에서 계속 응모를 하기 때문에요. 잘된 거는 또 가오로에 실어드릴 수 있으니까 또 심화로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디카시 15분으로 넘어가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 우리가 지금 은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유법. 근데, 그러면 뭐, 꼭 은유를 써야 되느냐? 나는 뭐, 지금 이대로의 시가 좋다. 예. 뭐, 꼭 은유를 쓸 필요는 없죠. 네. 서정시도 저도 서정시가 좋기는 해요. 어떨 때 편하고, 감동도 더 잘 받게 되고, 근데 이제 은유가 이제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단에서 이제 작품을 보게 되면 199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서정시가 주축이 돼가지고, 작품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서정시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면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게 이제 서정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름다움. 근데 이제 90년대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과연 이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그 리얼리티를 다 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사회가 조금,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중의식이 또 깨어난 것도 있고요. 사회에 나타난 어떤 부조리,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름답다라고 묘사할 수 없으니까, 예. 서정시에서는 그런 것들조차도 아름다움으로 승화를 해갖고 표현하는 게 서정시거든요. 그게 이제 미를 추구한다 해서 우리 뭐 탐미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민중의식이 깨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그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게 막 생기다 보니까, 서정시로서는 이제 표현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내용이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노을을 봤는데 가을 들녘에 뭐 노을이 탁 진단 말이죠.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그때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 사회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갖고
저항의식이 생긴 그런 상황에서 그 노을이 아름답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아름답지 않은 노을을 나는 어떻게 묘사할까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은유가 그때부터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문학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태양을 생각하면 태양이 밝게 환하게 떠올랐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아침 이슬에 보면 나오는 한 소절이 태양이 묘지 위에 다시 떠오르고, 그럼 그 이전에는 해라는 거는 밝음의 상징이고 해가 떠서 이제 모든 그 밝음이 나타나고 아름답게 보이고 막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서는 민중의식이 이제 시작되면서 표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은유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 탐미주의나 우리가 뭐 신미주의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 문단에서도 나타나고요. 세계적으로도 이 신미주의나 탐미주의가 나타나는 게 전쟁 이후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1운동 이후에 문학 시인들, 문학인들, 문학가들, 예술가들 이런 분들이 탐미주의로 이제 넘어가요. 그건 뭐냐면 현실 세계하고 동떨어져서 미만 추구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예술인들, 작가들은 현실을 벗어나서 미만, 탐미만 하게 되느냐? 3.1운동 후에 나타난 그 사회적인 변화가, 우리가 이제 3.1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총칼에 맞서서 막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는데, 결국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었죠. 예, 총칼에 우리가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술가들, 작가들의 일부는 저항세로 가게 되는 거죠. 펜 대신에 총을 들게 되는 거고, 또 한 부류는 현실을 도피해서 탐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 다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문학의 흐름이 탐미주의로 많이 흘러갑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그 작품 중에 황순원의 소나기. 황순원의 소나기는 1953년도 발표한 작품이거든요. 53년도면은 6.25 전쟁 이후인데, 그러면 온 국토가 황폐화되고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굶던 그런 시절인데, 그 시절에 소나기가 쓰여지면서 소나기가 발표가 된 거죠. 너무 아름다운 서정적인 그 소설 이야기. 그죠? 예. 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1936년도. 한창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아주 일본이 굉장하게 핍박을 하던 그 시기, 30년, 40년도인데, 그때 쓰여진 게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 서정적인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학사적으로 또 비평도 받기도 했는데, 그거는 뭐 작가가 본인의 가치관 가지고 쓴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런 작품들이 왜 쓰여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또 그런 탐미주의에 저항하는 이런 세력이 90년대에 등단하면서 필요했던 것은 직유가 아닌 은유였다라는 거죠. 예. 하고 싶은 얘기를, 뭔가를 저항의식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아름다움만으로는, 아름다움을 승화해서는 다 나타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유가 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정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화면이 들어갔네. 서정시도 그렇고, 우리가 현대시도 그렇고, 뭐 디카시도 그렇고, 디카 에세이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미지라는 걸 가지고서 계속 작품을 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박수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디카시의 사진과 시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바로 이미지다라는 거죠. 이미지. 그럼 디카 에세이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끌고 가는 거고, 시라는 것도 이미지라는 걸 끌고 가요. 그럼 이제 이미지를 크게 보면 회화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시에서 얘기하는 언어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는 디카시나 디카 에세이는
사진이 있으니까 그런 화면으로 보여주는 회화적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은정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미지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디카시나 디카 에세이에서는 글에서는 그거를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카가 아닌 시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야 돼요. 왜? 사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현대시를 쓴다, 시만 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묘사에 대해서 그 회화적인 이미지를 얘기하고 싶으면 설명을 쭉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지가 그 사진이 주는 그런 회화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신용복 시인의 크로스라는 시에서 보면 길다라는 어떤 어휘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 전반을 쭉 끌고 가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이미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소재나 화자의 감정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쓸 때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라는 거는 이제 연속적인 게 있고 가시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뭐 독자한테 쉽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 은유라는 건 반대로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치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돌려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제 주변에도 이제 눈치 없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 눈치 없는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살짝 돌려서 얘기해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도 않고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유라는 시는 살짝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살짝 돌려서 얘기하는 표현이 은유법인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직유나 은유나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일반적인 걸 갖고 얘기하다 보면 시 읽는 사람들의 감흥이 뚝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거, 요새 말로 신박한 그런 표현들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미지가 가시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은유는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거, 약간 이질적인 거, 충돌적인 거 그런 거를 써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유가 이질적인 것을 어떻게 갖고 와가지고 시로 쓰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유는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은유는 진리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사유의 결과물이다. 그렇죠.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데 이 화자는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급처럼 뭐뭐 같은 뭐뭐 해갖고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읽는 사람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한참을 고민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유적 문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언어적인 규약을 의도적으로 벗어나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이 시인이 이거 틀렸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시를 쓸 때 은유를 적용할 때 의도적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시 그 기법에 어색하게 하기, 또 뭐 낯설게 하기, 뭐 이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 너무 일반적이고 평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읽는 사람이 어색하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면서 그 글에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죠. 뭐 뒤틀린 문장이라든가 비정상적인 문장이라든가 뭐 생뚱맞는 표현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시를 통해서 아니면 시 공부를 통해서 아는 사람은 그런 시를 읽을 때 이 시인이 낯설기를 이용해서 지금 뭔가를 제시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고서 그거를 이제 알게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시를 읽게 되면
아, 이 시 뭐지? 뭐 이상한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시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시가 어렵다고 많이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럼 과연 현대시가 어려우니까, 그럼 현대시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시가 더 쉬워져야 되고, 대중에게 더 다가가는 시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은유를 썼고, 왜 쓰게 된지 그 배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글 쓰는 작가들이나 시를 쓰는 시인들이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은유가 쓸 수밖에 없고,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시를 읽는 일반 청중들은 아직도 서정시가 편하고, 거기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또, 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 이거를 어떻게 다 표현하냐. 그러다 보니까, 은유도 쓰게 되고, 상상도 들어가게 되고, 상징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시 쓰는 사람도 시를 좀 더 쉽게 써야 되고, 그런 게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시의 원천이 언어의 상상력이라면 그 언어의 중심은 은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 개론서나, 그 다음에 그 문학평론가들이 쓴 그런 시 해설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시 해설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애매성이란 말을 해요. 뭐 애매성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매라는 말은 사실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호성으로 바꾸죠. 모호성. 모호성이 있다. 그럼 모호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화자가 얘기하는 그 뜻이 모호하다라는 거죠. 모호하다. 그 모호하다라는 국어적인 사전의 뜻은 뭐, 알쏭달쏭하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런 뜻인데, 시에서 얘기하는 모호성이라는 것은 다의성을 의미하는 거야, 다의성. 화자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뜻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모호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다의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독자는 그거를 읽고서 생각을 하게 되고 화자가 과연 어떤 식으로 얘기했을지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느꼈을지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유를 이용해서 시인들은 이렇게 모호성을 갖는, 다의성을 갖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유를 표현할 때는 계층을 넘어선 보조관념을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어가지고 직유를 하기도 하고 은유를 하기도 하는데, 은유에서는 원관념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 대상에 대해서 보조관념을 갖고 올 때 계층이 다른 것을 갖고 와서 연결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꽃을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꽃을 갖고 와서 얘기하고, 다른 식물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꽃을 얘기하고 싶은데 곤충을 갖고 온다든가, 꽃을 얘기하면서 뭐 사람을 갖고 온다든가,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서 사람이나 뭐 동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완전 성질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서 뭐 식물을 갖고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계층이 다른 대상물을 갖고 와가지고 연결시켜서 그 조화롭게 만들면 의미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그 계층의 차이가 클수록, 또 그 계층의 차이가 큰 거를 결합해갖고 내가 절묘하게 어떤 표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읽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여운을 오래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 시를 예를 들면 목련은 몸살이다. 그쵸? 꽃하고 사람의 어떤 감기를 갖고 와서 연결시킨다든가, 목련은 불타는 체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서로 이제 계층이 다른 거죠. 다른 계층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면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독립된 A가 독립된 B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A가 독립된 B로 표현된다. 하나는 A는 원관념이고 B는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래서 독립된 A가 독립된 B로 표현되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표현된 보조관념 B는 시인의 직관력과 상상력에 의해서 얻어진다. 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직관력과 상상력. 직관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봄으로써 뭔가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직관력이죠. 그럼 직관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때그때 생기는 게 직관력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많은 관찰을 하고 많은 탐구를 하고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직관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뭘 봤는데 그냥 확 생각나는 건 아니고 이미 내가 그 전에 그런 비슷한 사물들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데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됐을 때 내가 그걸 보고서 발화된다고 했죠. 발화가 딱 되면 직관이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상상력인데 그럼 상상력은 어떻게 나오느냐? 상상력은 우리가 다독, 많이 읽는 것에 의해서 특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노노명자 같은 한자, 고전 그런 걸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설 또 괜찮고 교양서도 괜찮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 하는 일에 대한 관련된 서적도 괜찮고 뭐든지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또 다상량,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연결고리가 계속 생겨가지고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혜람 시인도 한번 초대를 해서 과연 시에서의 상상력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볼 건데요. 평소에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상상하는 힘도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은 생각의 조각이 무질서하게 퍼져 있는 것을 질서와 통일성 부여해서 일정한 주제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소재에 대한 것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나열만 하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원관념과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통일성을 부여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주제를 향하도록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시인들의 시가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요. 그러면 이 상상력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갖고 와서 이제 은유를 묶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조관념을 설명할 때 약간 상상적인 표현이나 서술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상상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가 상상적인 표현으로 한 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은유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은유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은유에다가 상상적인 의미를 더 가미해서 서술을 하다 보니까 상상력 있는 문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준 그 작품이 김희진 시인의 태몽집이라는 거예요. 태몽집. 김희진 시인의 시집 언니의 나라에선 누구도 시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시집이 있는데요. 김희진 시인은 작년 이맘때 7월 말쯤에 비 오는 날 그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난 아주 젊은 시인인데요. 이 시인이 떠났을 때 이제 소식을 접해가지고 참 안타깝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제 아시는 분이 조카이고 제 아시는 분의 딸이고 제 아시는 분의 손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인하고 만나기로 됐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통영 집에 가야 된다고 해갖고 만나기로 한 약속을 며칠 미뤘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또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가 아직 통영에 있어서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 조카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다 마쳤는데도 내가 형님이나 형수님을 놓고 갈 수가 없어서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이 사람의 조카면 내가 아는 분의 딸이고 내가 아는 분의 손녀네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시인이 이제 김희준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희준 시인의 시집을 이제 받았어요. 이제 첫 시집이고 뭐 유고 시집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유고 시집은 아니고요. 사고 나기 전에 이미 다 출판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첫 시집인데 시집을 받고 첫 페이지 있는 첫 시를 읽고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책꽂이에 꽂아놓고 거의 1년 넘게 그냥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은유적인 표현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시집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 젊은 시인들은 은유적인 표현보다는 이제 상상력이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준 시인 시집을 이제 며칠 전에 꺼내서 읽게 됐는데 거의가 다 상상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박희란 시인도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김희준 시인이 더 살아서 더 시를 썼으면 박희람 시인을 좀 능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요즘 젊은 시인들이 이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시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시를 여러분 읽을 때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유에서 뭔가 좀 더 상상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읽을 때도 이거는 은유보다도 조금 더 상상력이 가미됐구나 라고 읽으시면 그 스토리가 맞춰지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해서 피하지는 마시고요. 자주 보세요. 자, 태몽집입니다. 김희준. 어머니 엎드려 보세요. 세상은 내가 껴안을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황금나무가 꿀을 품고 천장까지 자랄 것입니다. 가지를 타는 흰 뱀은 환생을 꾀하고 거북이는 백사장 가득 알을 낳겠지요. 중력에 눌린 명치가 무겁습니다. 엎드린 잠은 딸꾹질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보다 더한 숨이 가쁜 금붕어가 유리어항에 있습니다. 색색의 꼬리가 물결 무늬로 퍼지고 물결 무늬는 단어를 완성시킵니다. 돌아서는 몸짓이 쉼표를 만드는군요. 벌어진 곡선에서 잉어가 튀어나옵니다. 금이 간 것은 어항입니까? 침실입니까? 엄청난 속력으로 죽음에 다가가 본 적 있으신가요? 젊은 피를 수혈받은 실험쥐가 그리하여 황금나무 꿀을 받아먹을 입술이 그리하여 끝없는 흰 뱀의 허물이 그러합니다. 허울 없는 50번의 생일에서 어머니가 껴안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천명에 다다를 동안 품은 혁명 하나 없다고 우울하십니까? 그럴 땐 손을 벌려 바닥에 엎드리세요. 소나기에 힘을 주고 백사장을 안아보세요. 수천의 새끼가 알에서 부화하는 중일 겁니다. 온몸에 털이 가득 나있던 어머니의 첫울음이 그 몸짓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쭉 시를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어떤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인은 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어가면서 얘기하고 싶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데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같은 계층에 있는 걸 갖고 묘사를 하게 되면 시가 밋밋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서로 계층이 달라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연결해갖고 쓰면 더 의미가 더 효율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상적인 표현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계층 차이가 너무 커요. 쭉 읽다 보면 그렇죠.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상상적인 표현이 들어가니까 상상력 있는 문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시들이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 아유 너무 어려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은유가 더 연습이 돼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관념, 보조관념 서로 성격이 다른 걸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보조관념에 대해서 서술할 때 약간 상상력이 조금 더 표현돼 갖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시인들은 이런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 상상적인 문장이 굉장히 많이 써서 시를 지금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유를 더 연습하면 나중에 이런 문장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의 그 4단계를 나눠봤어요. 뭐 재밌게 보라고 이제 나눠놨는데요. 그거 보시면 제가 나눈 거는 흉내내는 시, 이건 이제 등단 전 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시다운 시를 쓴다. 시다운 시, 이거는 등단했을 때. 그 다음에 어려운 시, 이거는 이제 등단하고 나서 더 시를 배웠을 때, 더 이제 시를 탐구하고 더 배웠을 때는 어려운 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좋은 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시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태주 시인의 들꽃처럼 그런 시가 나오려면 뭐 꽃만 보고 열심히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시인의 생애, 경륜 이런 것들이 묻어나야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우리가 막 등단하기 전에 시를 막 배울 때는 흉내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시들 가지고 막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흉내가 되는 거죠. 내가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쓴 것처럼 나도 쓰다 보니까 흉내를 내는 그런 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등단을 하게 되면 등단할 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가 가다듬어지니까 진짜 시다운 시 같아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단할 수가 있거든요. 시의 요소를 다 갖추고 시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법들, 그런 표현법들로 어느 정도 시가 다듬어졌으면 이 정도면 등단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등단하고 나서 시를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상태로 이제 끝나는 거지만 등단하고 나서 이제 더 시 공부를 하고 더 이제 준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시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시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또 아까 뭐 상상적인 표현 이런 것도 갖다 쓰고 뭐 상징 이런 것도 갖다 쓰고 하다 보면 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워진 시를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이 시인이 10년, 20년 시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좋은 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성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원관념과 부조관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은유를 써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또 오늘은 또 모호하다는 얘기를 또 했잖아요. 다의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그거죠. 내가 보조관념을 갖고 와서 동반해갖고 은유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 구체성.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노려볼 거는 한번 다의성? 어떤 걸 딱 독자한테 딱 던졌을 때 그 사람에게 이걸까 저걸까 해서 독자가 조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높은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해당하는 시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나중에라도 제가 또 찾게 되면 그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호성이 클 때 시적인 맛이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로 보게 되면 일반 소설보다는 추리 소설이 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그 독자를
그 소설에서 계속 끌고 가서 책장에서 손을 못 대게끔 끌고 가는 그런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모호성이란 거, 다중성, 다의성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 클수록 독자가 더 빠져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모호성이 크게 되면 난해해질 수도 있죠. 시가. 예,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원관념이 시상 전체를 지탱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서술되는 그 보조관념이 그 원래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꾸 제 시를 갖고 얘기하는데 목련 같은 시를 보면 뭐 목련은 뭐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걸 갖고 와서 목련을 계속 설명하는데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목련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는 것도 보면 가난이란 걸 어떤 화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조관념을 갖고 와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이 지금 가난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계층이 다른 뭔가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도 크게 그 화자가 얘기하는 그 의미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 보면 기역 시인의 팬터마임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선을 그으며 살아왔다. 안쪽에서 볼 때 그것은 세상의 성곽 같았고 바깥쪽에서 보면 마임 배우가 기대고 있는 가상의 유리벽 같았다.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한번 그어진 선은 밟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지만 감정의 안쪽으로 움직이는 동안 쭉쭉 그어진 생활이 더 많은 불안과 경계를 부추기고 있었다. 때때로 새로운 선을 긋고 기존의 선들이 키워낸 모서리들을 슬프게 바라보았다. 모서리만 남은 인격을 참을 수 없어 떠나버린 친구. 품에 안고 바라보다 보이지 않는 상처 입은 연인도 있었다. 부모와 형제마저 숨죽여 그들의 안부를 궁리할 무렵 마임 배우가 기대고 있는 저 유리벽이 진짜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서리의 계정만이 빛나는 고립을 별빛이라 부를 때 사람들은 행운과 인연의 초상화 대신 자신의 동공에 몇 개의 별빛을 붙여놓는다. 무수한 선들이 퇴적된 밤하늘을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이의 설렘과 떠나간 이의 순수를 제것처럼 이야기하다 마침내 마지막 무게중심을 모조리 타인을 향해 쏟아버리면 유리벽의 낭만은 조각난 흉기가 되어 나를 세운다. 말 없는 웃음에도 슬픔이 있어 몸을 떠는가. 사랑은 온몸의 근육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독해지는 것. 생활의 중력을 거슬러 불가능한 미래를 능청스럽게 내딛는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별빛에 눈을 뜨고 다시 당신의 모서리에 모서리를 맞춘다. 자, 뭐 이런 시인데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랑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시를 쓴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걸 가지고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온몸의 근육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독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은유적인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독립된 A가 독립된 B나 C나 D로 연이어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관념은 하나고 그 하나를 설명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시 목련에서도 그렇죠. 목련이 있고 그 목련에 대한 것을 계속 다른 걸 갖고 와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를 할 때 꼭 원관념 나오고 보조관념 나와가지고 뭐 1대1 이게 아니라 1대 다가 되는 거죠. 이런 표현 기법들도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박혜람 시인의 낯선 이웃과의 조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병의 주소는 싱싱한 몸이다. 병의 주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럼 그 병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병은 결국은 싱싱한 몸에서 왔다. 처음에는 다 싱싱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이제 생뚱맞는 걸 갖고 와가지고 연결을 시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치료되지 않는 모든 병은 뭘까요? 치료되지 않는 모든 병, 불치병 이런 것들은 손님이다. 오래전에 초대해놓고 잊고 있던 낯선 이웃이다. 예,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갖고 와가지고 이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독립된 A가 있는데 그게 또 독립된 B예요. 또 B가 C예요. C가 D예요.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 이거 그 다음에 다시 이거에서 이거 다시 이거에서 이거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박상순 시인의 내 소원은 죽은 토끼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원은 죽은 토끼. 죽은 토끼는 녹슨총. 녹슨총은 편지지. 편지지는 꽃무늬. 꽃무늬는 손톱. 손톱은 두 번째 죽은 토끼. 두 번째 죽은 토끼는 두 번째 녹슨 탱크. 누군가의 가슴에 앉은 두 마리의 나비. 나비는 가로등. 가로등은 높은 산. 산은 술잔 속에 빠진 별. 별은 주유소. 주유소는 나의 고독. 고독은 내가 준 보석. 보석은 수없이 부서지는 나. 나는 끝없이 불어나는 너. 너는 내 소원. 내 소원은 죽은 토끼. 그래서 죽은 토끼로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갖고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죽은 토끼로 왔어요. 그럼 이거 보면 아니 이게 뭐 토끼가 죽었다는 거야. 뭐 내 소원이 왜 죽은 토끼야. 그쵸?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근데 사실 이 시를 쭉 보면 시라는 것이 이제 시상이 전개될 때 보면 계속 확대되면서 의미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산이 나오고 별이 나왔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렇죠? 가로등 다음에 눈 덮인 산이 나왔고 산은 숫잔 속에 빠진 별. 그 다음은 사실 그럼 산하고 별이 나왔으니까 별보다 더 큰 이미지의 뭔가가 나와야 돼요. 뭐 우주라든가. 그래서 시상이 전개되면 계속 점점점 커지고 광활해지고 뭔가 더 큰 거를 갖고서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는 사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커질 수가 없죠. 죽은 토끼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하다가 별까지 가서 다시 죽은 토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가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한계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벗어날 수 없어. 한 바퀴 쭉 돌아서 또 이런 거. 이런 걸 지금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의미가 원래대로 쓴다면 은유라는 것이 계속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이 죽은 토끼. 이건 건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죽은 토끼는 아마도 헤어진 여인, 떠나간 여인이 죽은 토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슨 총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뭐 편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이별을 뜻하는 것. 꽃무늬나 손톱이나 나비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떠나간 여인의 어떤 아름다웠던 그런 걸 묘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눈이나 별이나 보석 같은 건 이건 아주 밝은 거잖아요. 그렇죠? 밝은 건데 이거는 밝은 것이 주는 어떤 뭐 외로움, 차가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 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된 시들은 우리가 패러디 시라고 해가지고 흉내를 내보면 돼요. 그럼 좀 이해가 돼요. 흉내내. 그러니까 패러디 시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형태가 있는데
근데 패러디 시는 이제 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니고요. 가끔 어떤 시인들은 패러디 시를 써서 발표하기도 하는데, 패러디 시는 그냥 시 공부하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해보는 그런 정도의 이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 시를 갖고 패러디를 한다라고 하면 뭐 내 소원은 바다, 바다는 그늘, 그늘은 낡은 자동차, 낡은 자동차는 시간, 시간은 유리창, 유리창은 바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은 저 개인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앞에 있는 그 시처럼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시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패러디 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작가가 어떤 느낌으로 썼는지, 또 왜 의미가 계속 커지지 않고 다시 죽은 토끼로 돌아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은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카시를 쓰고 하는데, 이 디카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하나의 작품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꼭 뭐 시처럼 써가지고 뭐 은유를 쓰고 뭐 작품을 꼭 완성도 있게 만들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문학이 즐겁자고 하는 거지, 그쵸? 그 문학을 또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이동신이 또 뭐 상상 어떠고 또 얘기하니까 또 골치 아프고 막, 그냥 알아놓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난 아름다움만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디카시에서 아름다움만 묘사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은 좋은 작품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디 공모를 한다든가 내가 디카시로 뭐 등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는 이런 아름다움만 얘기하는 시는 선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디카시를 하는 뭐 소나기 마을이나 풀꽃 문학관이나 이런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최하시는 분들도 인터뷰를 한번 초대 강사로 모셔 한번 할 건데, 그럼 궁금하잖아요.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냈는데 어떤 작품이 선정되고 어떤 작품이 최종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지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아름다움만 가지고는 그런 공모나 등단 작품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5줄 안에 시적인 요소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작품이요. 제가 추천하는 2 작품이 있습니다. 이번에 심화에 실린 작품인데요. 박주영 시인의 생과 사예요. 이 생과 사는 일단은 이 박주영 시인은 그 제주 N 신문인가 거기 이제 신춘문예로 디카시 부분으로 등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분 한번 모셔가지고 어떻게 등단을 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한번 이제 모셔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분이 이제 심화에 계속 작품을 보내주고 계신데 사진이 너무 좋으셔요. 예. 사진이 진짜 그 프로급의 사진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도 보면 한 꽃은 활짝 폈고요. 옆에 있는 한 꽃은 죽어갑니다. 거의 죽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생과 사. 공존하기에 더 고귀한 하더라도 피어있는 삶이기를 하면서 생과 사에서 생 쪽을 조금 얘기하고 계시네요. 예, 아주 작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 정진용 시인의 불공정거래. 예, 정진용 시인도 아주 사진을 잘 찍는데요. 어딘지 아시겠죠? 이 제주도 바닷가입니다. 예, 정진용 시인이 제주도에 있는데, 근데 바다의 이 멋진 풍경을 관광객들이 보고 간 거죠. 근데 뭘 남기고 갔습니까? 쓰레기를 남긴 거예요. 쓰레기를. 그래서 제주 바다
눈 가득 담아간 사람, 그 값은 쓰레기로 넉넉하게 치르셨습니다. 두 줄인데 물론 이제 풍경도 멋있고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불공정 거래.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다 익숙한 말인 거예요. 불공정 거래. 그래서 제가 어떤 시의 제목을 쓸 때는 너무 대충 쓰거나 그냥 사진 보고 뭐 쓰고 사진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쓰고 뭐 바닷가, 뭐 벤치, 쓰레기 이렇게 쓰지 마시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어휘를 갖다 놓고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일단 불공정 거래가 잘 된 것 같고요. 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품들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이번 주는 우리가 신발, 구두, 뭐 이런 얘기를, 발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이은성님의 갈팡질팡, 신발이 뭐 흩어져 있네요. 우스꽝스런 삐에로 마냥 두 다리로 꼬여서 마음 둘 데 없이 어디로 내디딜까. 네.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진하고 적절하게 된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삐에로 마냥 굳이 이렇게 두 줄로 안 하시고 이런 거는 그냥 한 줄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닫을까, 내디딜까, 어디로 내디딜까. 시가 이제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질문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뭐뭐다 확정해서 주는 게 더 좋아요. 간혹 어떤 표현은 뭐뭐 했을까라고 해서 여운을 쭉 주면은 좋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 시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어디로 내디딜까 하고 여운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그럴 바에는 그럼 뭐뭐다라고 딱 종료하는 그런 패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 어느 눈물인데요. 구두 보니까 거의 뒷굽이 다 망가진 그런 구두이네요. 구두인데요. 자, 어느 눈물, 바스라져 버린 마음, 버거운 무게, 그 틈으로 새어나온 진액들이 빠져 흐르고 있다. 네, 그러네요, 진짜. 네. 그 틈으로 새어나온 진액들. 이것도 진액들이 올려주시면 돼요. 굳이 딱 5줄 안 맞춰도 되고요. 5줄 이하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렇게 안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틈으로 새어나온 진액들이 빠져 흐르고 있다. 근데 이제 제목이 조금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어느 눈물. 이거 제목은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무게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무게. 네. 어느 눈물보다는 다른 걸로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신님의 풀솜공주, 풀솜공주. 녹빛 세상은 나의 고향, 바람은 나의 친구. 친구 따라 유행하며 아름다운 세상 꿈꾸는 나는 풀솜공주. 되게 무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난한 시가 좋기도 하지만 너무 무난한 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조금 더 상상을 좀 하셔가지고 뭔가 좀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무난한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열기, UFO가 떠나간 자리, 생명의 열기가 남아 힘차게 내달리는 에너지, 흔드는 손끝에 하늘이 닿는다. 네. UFO가 떠난 자리, 생명의 열기가 남아 힘차게 내달리는 에너지, 흔들리는 손끝에 하늘이 닿는다. 네. 이성식님 그 글은
제가 그 사진을 좀 늦게 봐가지고, 예,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귀촌. 예. 봄비 내리자 움트는 새싹 맞이하고 가뭄에 메말라 아파하는 땅을 위로하며 가랑비도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신히 맺은 열매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귀촌에서 뭐 지금 장화네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설명이 긴 것 같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원고를 작품을 너무 늦게 주시면 제가 많이 못 봐요. 그래도 며칠 좀 빨리 며칠이라도 좀 여유 있게 보내주셔야 제가 좀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윤순이님의 나의 신발, 신발장의 모습을 쭉 찍으셨네요, 그렇죠? 궁녀들 언제 올지 모르는 임금님 손길 몸땅장하고 기다리고 있다. 선택된다면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예, 아주 재밌는 시를 쓰셨네요. 제목을 나의 신발로 하지 말고 그냥 궁녀들 해도 될 것 같아요. 궁녀들. 그죠?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를 재밌게 쓰였습니다. 재치있게 쓰였습니다. 자, 성정희님의 하이힐을 버리다. 한쪽은 하이힐이 있고 한쪽은 그냥 평범한 운동화가 있네요. 뾰족하게 커 보이고 싶은 허상. 발가락 휘둘리는 줄 모르고 낮고 평평하니 누구와 걸어도 즐겁다. 이렇게 쓰셨네요. 이제 하이힐을 여자분들은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 하이힐을 버리는 그런 나이가 온다고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뾰족하게 커 보이고 싶은 허상, 발가락 휘는 줄 모르고 낮고 평평하니 누구와 걸어도 즐겁다. 하이힐을 버리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뾰족한 거를 버리는 어떤 그런 심정이 조금 더 가미되면, 그죠? 예. 여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느 나이가 되면 뾰족구들을 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종숙님의 작품인데 가족이에요. 엄마도 아빠도 나도 동생도 혼자 있어요. 신발이니까 그렇죠? 이건데 조금 구체적인 의미는 조금 떨어져서 읽는 사람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뭘 얘기하는 걸까? 근데 이제 작품을 보내실 때 이 사진 안에다 글자를 넣으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사진 안에 이제 글자가 들어가면 시화가 되는 거고요. 예. 뒷카시는 뭐 정해진 건 아닌데 뒷카시는 사진 따로 글 따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그냥 사진 밖에다 그냥 글을 쓰는 걸로. 예전에는 사진 안에 이렇게 글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냥 글은 밖에다 넣는 걸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서은아님의 숨바꼭질. 풀숲에 신발이 숨어있네요. 그죠? 예. 내가 너무 잘 숨었나봐.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날 찾으러 오질 않네. 너 다른 짝을 찾은 거니? 그쵸, 괜찮네요. 일단 제목도 괜찮고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나를 찾지 않는데 혹시 너 나 말고 다른 짝을 찾은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품도 한번 쭉 봤는데요. 뭐 시간이 없어서 조금 급하게 본 느낌도 있는데 여러분이 보내준 그 작품들은 이제 또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계셨다가 11월 달쯤에 제가 이제 작품집 만들려니까 작품 보내주세요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돼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글 안에 이제 그림해서 넣어주시고 또 사진은 별도로 첨부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더 수정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과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카 에세이를 쓰시는 겁니다. 디카 에세이를 쓰는데 일단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시고 그 사진 찍었을 때 그 느낌을 잘 기억하셨다가 너무 길지 않은 글. 그래서 이미 사진에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세이는 짧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만드셔서 아까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의 파일 안에 사진하고 글을 이렇게 잘 배열해서 작성하시고 저장할 때 여러분 이름, 송산도서관, 뭐 제목 이런 것도 다 표시해 주시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걸 갖고 바로 책 만들 건 아니니까 사진은 별도로 첨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원고 하나, 글 하나에 다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지금 내일부터 4단계가 들어가니까요. 조금 더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